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5일 새벽 무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화제입니다. 아마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이렇게 화제를 모으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왜 화제냐? 바로 36살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이준석 얘기에 지금 여기저기서 이준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어제죠. 한길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5월 24일 어제 발표된 조사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0.1%, 나경원 전 의원이 17.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PNR이라는 데 조사에서는 26.8 대 19.9, 뭐 이런 정도면은 거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그 대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여당의 대권 주자도 이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 물론 거기에는 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겠습니다만은, 또 각종 토론 주제로도 야, 이준석 돌풍의 실체가 뭐냐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나오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 민주당 지금 대선 후보라고 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국민의힘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신세대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실 이게 대선 관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젊은 당대표 체제에서 집권에 실패했던 영국 사례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영국 노동당에 에드 밀리밴드라는 39살짜리 당대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당이 정권을 잡는 데 실패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에드 밀리밴드라는 사람은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노동당 대표직을 맡았는데, 당수직을 맡았죠. 2015년 총선거에서 패한 뒤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죠. 안타까운 몸부림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또다시 실험정당이 될 수는 없다. 모두들 힘내시라. 도탄에 빠진 국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36살짜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거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은 실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60대, 이제 70을 바라보는 이런 노 정치인들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코멘트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저도 60대지만, 저는 우리 같은 60대가 지금 30대 내지는 2030 세대의 정치의식이나 또는 뭐 이런 그 어떤 정의, 공정의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 감수성 있게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약간 독특한 세계가 있다 하는 거를 저는 인정해야 되는, 그 세계가 5, 60대, 70대 이쪽하고는 다르다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저도 물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요. 그걸 여기서 점치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점치겠습니까? 제가 점쟁이가 아닌데. 저는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바로 이런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아니면 홍준표 의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속해 있는 30대나 아니면 20대의 그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는 저도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이 여야의 또는 무소속의 대권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준석 블랙홀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정청래 민주당 의원하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또 방송에 나와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기서도 정청래 의원도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를 꺼냈죠. 당대표가 되는 게 우리로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으로서 나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포스트로 해서 사실은 불안불안한 상태다. 그런데 이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온데간데 없이 가뭇 없이 또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뜨는 거는 나이가 어려서 젊어서 뜨는 게 아니다.
젊어서 꼰 데도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2030을 이준석이 대변한다. 보수에서 청년으로 보수의 주력군이 바뀌고 있다. 그런 마인드로 새롭게 무장하고 의정 활동을 하면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저는 하태경 의원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정치의 주역은 꼭 경륜 있는 사람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보면 자, 이준석 블랙홀 현상에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읽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사실은 이준석 블랙홀 현상이 생기기 전에는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대표 경선 또는 최고위원 경선에 나온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이름 사업자를 오르내리면서 자, 내가 대표가 돼야 또는 내가 최고위원이 돼야 윤석열 전검찰총장을 국민의힘으로 끌어올 수 있다. 이거 사실 뭐 마케팅에 불과하죠. 윤석열 전검찰총장이 국민의힘과 연대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요. 국민의힘이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전검찰총장이 자,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 이 계산을 이 주판을 튕겨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일단 자기한테 유리한 세력이 누구냐 이걸 제1의 잣대로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람들 이 중장년층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제가 보건대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민주당에 별로 나쁜 일이 아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나쁠 게 없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면 자 6월 11일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보름 남짓 남았는데 그렇게 대표가 되면 우선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보지 못하던 장면들이 정치권에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등장할 때 과연 민주당의 그 상대 당인 민주당의 중장년 지도부가 아마 구상유치 보나마나 이런 식으로 아마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구상유치라고 하면 이런 거 기억나시죠?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이 세 사람이 70년대 초반에 40대 기술원 그때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40대 기술원을 주창할 때 바로 유진산 뭐 이런 사람들이 구상유치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7년에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40대에 자 내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김수환 전 국회의장 등이 민주계의 대선배죠. 이 사람들이 구상유치를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상유치가 어떻게 됐죠? 40대 기술로는 그 이후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와서 DJ를 결국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요. 물론 박정희 후보한테 졌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1997년에도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결국 이회창 후보의 대항마로 떠올랐죠. 그것도 물론 경선에서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신의 돌풍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이준석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도 윤석열 마케팅을 이어받는 정도의 하나의 정치 현상으로 봐야 된다. 물론 이것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거 하고는 별개로 일단 이준석이라는 인물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제에 오르내리고 심지어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도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꺼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 하는 것은 일종의 변화다. 이 얘기는 바로 국민의힘과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국민의힘이 단순한 변화 이것이 아니고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여론조사가 담고 있는 겁니다.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변혁이 다수가 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될 것이고 다수가 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하면은 그냥 일정한 정도의 바람 정도로 머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바람이 휩쓸고 간 흔적은 국민의힘에 매우 깊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과의 어떤 일종의 연대 여기에도 저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새 인물에 대한 갈망 그것이 성공을 하든 못하든
그 갈망이 한때 국민의힘 지지층을 휩쓸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계도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은 무지무지하게 긴장을 해야 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면, 그렇다면 민주당이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저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 양반 뭐 노무현 정부 때 초대 정무수석 아닙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인데 그 분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원래 이런 분석해가지고 정치적 진영 논리 같은 거를 배제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의 민주당 측 패널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민주당이 긴장해야 되는 국면, 이거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보다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발언 속에 그 실질적인 함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자, 국회 뭐 180석? 이거 대보니 대통령 한 사람 제대로 못 당하더라.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정권을 바꾸는데 어느 대표가 유리할까? 나경원이냐, 이준석이냐, 주호영이냐, 뭐 이런 부분. 저는 국민의힘 지금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그런 생각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옮겨가고 있는 현상의 하나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준석 블랙홀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돼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끄느냐 이끌지 못하느냐 하는 거는 저는 약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10월 말쯤에, 지금 당원상으로 본다면 10월 말쯤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당대표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뽑히는 당대표는 5개월짜리입니다. 5개월짜리. 근데 이 5개월 동안에 신임 당대표가 당의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5개월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훨씬 더 했죠.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 2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뚜렷한 변화, 뭐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뚜렷한 체질적인 변화를 이뤄내기는 좀 어려웠다. 호남에 대한 뭐 일종의 포용, 뭐 이런 거는 저는 뚜렷한 업적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의 국민의힘의 변화, 저는 정청래 의원의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이 돼야 된다. 민주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유용한 대표가 누구냐?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 생각을 앞으로 남은 한 보름? 이 정도 기간, 한 20일 정도 남아있죠.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생각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표 경선이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민심과 당심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목을 앞으로 중시해야 된다. 그게 이준석 블랙홀 현상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이준석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 정치판에 혁명적 변화를 몰고 올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준석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